여러분은 인생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회사마저 부도가 났고, 아내와는 이혼했고, 부도를 막지 못해서 파산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거래처의 고소고발로 저는 결국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 나온 57세 한상진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교도소로 보낸 판결을 했던 재판관이었던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 같지만 그 속에 숨은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광주지방법원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낡은 정장에 구겨진 넥타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55세 남자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작은 광고 회사를 운영해 왔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회사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손수 일궈낸 회사였죠. 그런데 3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2016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이었어요. 부모님이 지방에 있는 친척 어르신 문상을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빗길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술만 마시고 그랬죠. 아내 미영이도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큰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이미 제작비며 인건비며 다 투입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몇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때부터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 대금도 못 주고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다 막혔고요.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계약금을 받고 광고를 제대로 납품하지 못한 업체들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거예요. 저로서는 정말 억울했어요. 고의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가 맞더라고요.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변호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아내 미영이가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결혼한 지 25년이었는데 말이에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상진 씨, 저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요? 그때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혼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부모님도 잃고 회사도 잃고 아내도 잃고 이제 교도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정에 서기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혼자 원룸에서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부모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어요. 광주지방법원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더 실감이 났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피고인석에 앉으니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판장으로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어요. 첫인상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엄숙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제 죄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기, 횡령, 배임.
듣기만 해도 끔찍한 단어들이었어요.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해 주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계약금을 받고 제대로 된 광고를 납품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그 여성 판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말했어요.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다고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과연 저에게 어떤 형량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판사님이 왜 자꾸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날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고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오늘 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니 지난번과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저도 모르게 그 여성 판사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나 봐요. 재판장으로 들어오신 판사님을 다시 보니 정말 단정하고 품위 있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눈빛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은 뭔가 균형 잡힌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판사님이 제 서류를 보더니 잠깐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뭔가 놀란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다시 한번 판사님을 자세히 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50년을 넘게 살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다시 한번 제 죄목을 읽었어요. 사기 혐의, 피해 금액 3억 2천만 원. 듣고 있으니까 정말 큰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변호사가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어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부모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3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점 등등을 말해주었어요. 중간에 판사님이 저에게 직접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 박상진 씨,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전남 강진군입니다. 강진군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까? 강진읍 서성리입니다. 그곳에서 언제까지 거주했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그 후에 광주로 이사 왔습니다. 부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는 박철수, 어머니는 김영희입니다. 그 질문들을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강진의 작은 마을, 논밭이 펼쳐진 시골 풍경, 그리고 저와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어릴 때였거든요. 7살, 8살 때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판사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진술할 기회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고의로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 사고 이후로 정신이 없었고 회사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된다면 꼭 변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고의로 남을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판사님이 잠시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피고인 박상진 씨의 과거 전과 기록을 보니 깨끗합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점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긴 침묵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릴 것 같았어요. 드디어 판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상진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징역 1년. 교도소에 1년 동안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선고를 받으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판사님이 덧붙여서 말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고의성이 크지 않고 과거 전과가 없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으로 선고합니다. 그리고 재판 후 잠시 남아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재판 후에 남아있으라니요.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그때는 워낙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 법정에는 저와 판사님만 남았어요. 판사님이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상진 씨, 저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특별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은영입니다. 어릴 때 강진 서성리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영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긴 했는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상진 씨 부모님, 박철수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말이에요. 혹시 35년 전에 강진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걸 알고 계세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가끔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고향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그런 일을 할 때 절대 자랑하거나 떠벌리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판사님이 그때 도움을 받은 아이 중 한 명이라는 건가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은영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상진 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상진 씨 부모님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은영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사일로 근근히 살아갔고, 어머니는 아파서 일을 못했거든요. 저도 공부는 좋아했지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마을 이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어떤 분이 우리 마을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남의 집 아이 공부시켜준다고 돈을 대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은영 씨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서서히 기억이 났어요. 부모님이 가끔 말했던 거예요. 고향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닐까봐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말하길 우리도 어려웠을 때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그런 걸 자랑하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남들이 알까봐 조심했어요. 은영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지원해 주신 분이 박철수, 김영희 선생님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장님이 마지막에 살짝 귀띔해 주더라고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 고마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법정에서 상진 씨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출생지가 강진 서성리, 부모님 성함까지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은영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필 그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35년 전 부모님이 도와주신 그 아이라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을 도우며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은영 씨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어요. 상진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상진 씨가 고의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피해자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은영 씨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은인의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진 씨,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영 씨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제가 너무 늦었네요. 그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은영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부모님이 살아 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도왔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말이에요. 은영 씨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말했어요. 상진 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미 선고는 내렸지만, 교도소에서 나오신 후에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판사님이 개인적으로 죄수를 도와준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은영 씨가 제 의문을 알아차리고 설명해 주었어요. 물론 재판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상진 씨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진 씨 부모님이 도와주신 아이가 저만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이었어요. 10명이요? 네. 우리 마을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10명을 선별해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었어요. 정말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새삼 부모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에 희망을 주었을까요? 은영 씨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 10명 중에 지금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교사가 된 친구도 있고, 회사를 경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모두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희는 가끔 모여서 박철수, 김영희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아들인 상진 씨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은영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었는지 더욱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들이었는지도 느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판사님이 하필 부모님이 도와주신 그 아이였다니요. 은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상진 씨, 교도소에서 1년 동안 잘 지내세요. 그리고 나오시면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상진 씨 부모님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상진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구치소로 돌아갔어요. 징역 1년이라는 현실은 무겁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희망도 생겼어요. 부모님, 당신들이 뿌린 선행의 씨앗이 35년 후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천사를 보내주었네요. 2020년 11월 정확히 1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날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는데 1년 전 법정에 섰던 그날과 비슷한 날씨였어요. 교도소 1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56세에 처음 들어가는 교도소였거든요. 나이 어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적응하게 되었어요. 교도소에서도 할 일은 많았거든요. 작업장에서 일도 하고 독서도 많이 했어요. 특히 경영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영 씨가 가끔 면회를 와주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친분으로 오는 거였지만 그래도 정말 고마웠어요. 외로운 교도소 생활에서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면회 올 때마다 은영 씨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힘내세요. 상진 씨. 나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났어요.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순진했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곳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영 씨 같은 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세상이 아직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출소하는 날 아침, 교도소 앞에서
은영 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쁜 판사님이 직접 마중까지 나와주다니요. 은영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상진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1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은영 씨가 차에 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선 상진 씨가 지낼 곳부터 마련해 드려야죠. 지낼 곳이요? 네. 작은 원룸이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 구해뒀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세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판사님이 제게 집까지 구해주다니요. 그것도 개인 돈으로 말이에요. 은영 씨,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도움을... 상진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제가 상진 씨 부모님께 갚아야 할 빚이에요.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에요. 은영 씨가 안내해 준 곳은 광주 시내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기본적인 가전제품들도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상진 씨,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은영 씨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어요.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당분간 생활비예요.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세요. 은영 씨,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도움을... 상진 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상진 씨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고 판사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판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정도 도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영 씨가 진심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교도소에서 나온 56세 전과자가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은영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상진 씨, 혹시 예전에 하던 광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광고 사업이요? 글쎄요. 자금도 없고 신용도 망가진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은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은영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주었어요. 우선 작은 사무실을 얻고 기본적인 장비들을 갖춘 다음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어요. 자금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지원해 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사업이 안정되면 갚으시면 되고요. 은영 씨, 그런데 만약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상진 씨,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문제들, 계약서 검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은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56세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은 광고 회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무실은 정말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은영 씨가 첫 번째 고객도 소개해 주었어요. 지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조심했어요. 예전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계약서도 은영 씨가 검토해 주었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정말 기뻤어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은영 씨도 정말 기뻐했어요. 상진 씨, 정말 잘했어요. 이제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전단지 디자인, 명함 제작, 작은 회사들의 홍보물 제작 등등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은영 씨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났어요.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사업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은영 씨와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은인이라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은영 씨도 저를 편하게 대해 주었어요. 판사라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이웃 같은 느낌이었어요. 출소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도 늘어나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은영 씨가 말했어요. 상진 씨, 이제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상진 씨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과연 부모님이 지금의 저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출소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들만 했었는데 점점 큰 프로젝트들도 맡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은영 씨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법적인 조언은 물론이고 때로는 직접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판사라는 직업 특성상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은영 씨가 큰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주었어요. 지방 중소기업에서 회사 전체 브랜딩을 새로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규모가 꽤 큰 일이었어요. 상진 씨,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잘하시면 회사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밤낮으로 기획안을 만들고 디자인 시안도 여러 개 준비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 은영 씨도 응원차 함께 와주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힘을 주더라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고객이 제 기획안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 꽤 큰 수익도 얻게 되었죠.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가 일을 정말 잘한다. 믿을만하다 하는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까다로운 고객들도 있었고 야근을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했어요.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영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은영 씨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가끔 사무실에 들러서 일하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상진 씨,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고 꼼꼼해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소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법정까지 보낸 그 회사에서 말이에요. 담당자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만든 광고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영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상진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완전히 재기하신 거네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성급하게 덤비지 않고 꼼꼼히 계약 조건도 검토했어요. 물론 은영 씨가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었고요.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팀을 꾸렸어요. 디자이너 2명, 기획자 1명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30평 정도 되는 제법 괜찮은 사무실이었어요. 은영 씨가 사무실 개업식에도 와주었어요. 이 사무실 보니 상진 씨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은영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사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요. 한 달에 몇 개씩 새로운 일이 들어왔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갔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팀워크를 중시했거든요. 은영 씨와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도 생기더라고요. 은영 씨는 52세였지만 정말 젊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일에 대한 조언도 정말 적절했고 인생 선배로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은영 씨가 말했어요. 상진 씨,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은영 씨 덕분이에요. 은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상진 씨 본인의 노력이 가장 컸어요. 저는 약간의 도움만 드렸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1년 전에는 교도소에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번창하는 사업도 있고 믿음직한 직원들도 있고 무엇보다 은영 씨라는 소중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의 선행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에게 돌아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소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저는 은영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자고 말이에요. 은영 씨, 시간 되시면 저희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은영 씨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요. 은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은 말이에요. 사업이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지만 아직 제게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은영 씨에 대한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2021년 11월 출소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가을 단풍이 한창 아름다운 시기였죠. 은영 씨와 함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공원 묘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은영 씨가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35년 넘게 마음속에 간직해온 고마움을 드디어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상진 씨, 제가 너무 긴장되네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하시면 돼요. 부모님도 분명 은영 씨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공원 묘지에 도착해서 부모님 산소를 찾았어요. 5년 전 부모님을 여기 모신 이후로 저도 자주 오지 못했었어요. 회사 일로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컸거든요. 산소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교도소에 있었는데 이제는 은영 씨와 함께 이렇게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선 제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상진이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 도와주신 은영 씨예요. 은영 씨도 산소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박철수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영입니다. 35년 전 강진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예요. 그러면서 은영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공부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은영 씨가 울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농사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일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마을 이장님이 와서 말했어요.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우리 마을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한다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집 아이를 위해 그런 큰 돈을 쓰는 사람이 말이에요. 은영 씨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등록금은 물론이고 교과서비, 교복비,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4년 동안도 모든 비용을 대주셨죠. 저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도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은영 씨가 산소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들, 제가 판사가 된 후에도 항상 선생님들을 생각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상진 씨를 법정에서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하필 제가 담당한 재판의 피고인이 은인의 아들이라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법관으로서는 공정해야 했거든요. 은영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부모님 산소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더욱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들, 상진 씨를 보면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꼭 선생님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진 씨가 출소한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상진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상진 씨가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은영 씨 말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선행이 3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그때 저도 부모님께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은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겠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부모님 산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 1년 동안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모든 걸 부모님께 말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우리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은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생님들, 제가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진 씨를 잘 돌봐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산소를 떠나 차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용히 걸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복받쳐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차에 타고 나서야 은영 씨가 말했어요. 상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3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감사의 말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시원해요. 저도 은영 씨 덕분에 부모님을 더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감동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은영 씨에게 제 진심을 고백하기로 한 거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은영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상진 씨,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35년 만에 마음속 짐을 덜어낸 기분이에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요. 은영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은영 씨는 저에게 은인 같은 분인데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늘 부모님 산소에서 두 분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은영 씨,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은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상진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판사님이 개인적으로 전과자를 도와준다는 게 말이에요. 은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상진 씨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은영 씨, 그런데 저는 이제
단순히 고마운 마음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어요. 은영 씨를 여성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은영 씨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진 씨, 처음에는 저도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은인이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영 씨의 진심 어린 마음, 따뜻함, 지혜로움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은영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은영 씨는 52세고 저는 57세예요. 이제 젊지도 않죠. 그리고 저는 이혼한 몸이고 전과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은영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상진 씨, 사실은 저도 상진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말 뜻밖의 대답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은혜를 갚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상진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무엇보다 상진 씨의 진실된 마음이 좋았어요. 가식이 없고 성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꼭 상진 씨 부모님을 닮았더라고요. 은영 씨도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은영 씨,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판사님이 자신이 재판한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하면. 은영 씨가 씩 웃었어요. 상진 씨,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상진 씨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요. 정말 그렇긴 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은영 씨, 그럼 우리 함께 살까요? 연인으로서 말이에요. 은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상진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기뻤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겼으니까요. 은영 씨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꿈,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다니고 가끔은 등산도 했어요. 은영 씨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뿌린 선한 행동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부모님이 35년 전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아들이 가장 어려울 때 구원의 손길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선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같이 절망이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낭떠러지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소중한 인생 경험을 많은 분들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